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리인데, 금리. 이제 금리. 정책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정책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는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왜 아무도 모르는가 하면 FRB에 있는 멤버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하고 시장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소통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걸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면, 패드 와치 2를 보면, 이게 이제 이 지표들이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데, 패드 와치 2에 와서 이제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달까지는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4.25, 4.5니까 4.4까지 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의견이고, 주된 의견. 11월 달에 금리를 갖다가 현재 3에서 3.25인데, 금리를 75bp를 올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주된 의견. 그러니까 연속으로 4번 75bp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3년도가 되면 현재 6월 달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이제는 6월 달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6월 달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6월 달까지. 이게 6월 달 자료고요. 7월 달 자료구나. 7월 달 자료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4.625 정도쯤 되죠. 4.5와 4.75 사이, 4.6. 그러니까 현재 4.4, 4.6 정도쯤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다. 정책금리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언제 바뀐 거냐 하면, 여기서 바뀌었는데, 지난 6월 달에는 금리가 3.4였어요. 3.4. 그래서 6월 달에는 3.4로 2022년 말을 예상을 했는데 3.4가 4.4로 올라섰습니다. 3.4가 4.4로 올라섰고 3.8이 4.6으로 올라섰으니까 그 한 3개월 동안에 얼마 올랐는가 하면 100bp가 올랐어요. 100bp가 올랐고 현재 우리가 이제 채권을 갖다 대충 1.7 정도쯤 사서 한 2.8 정도쯤 팔았는데 현재 100bp 올라서 3.8 정도쯤 되죠. 딱 요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요게 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폭인데 하여튼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만큼 올랐고요. 자, 이제 이까지 오를 거라고 이제 정책금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장기금리 질문하신 것이 있었는데 장기금리 얼만큼 올라갈까요? 그래서 정책금리를 얼만큼 올려야 될까요?에 대한 얘기 중에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테일러 준칙이 있고 한때 FRB 의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테일러인데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 근데 안 써요. 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이 금리로 하자면 금리가 7%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옛날에 그 이제 이 아저씨가 뭐 테일러 준칙을 만든 적이 있고 이거는 그래서 뭐 자료가 나오는데 아무 짝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장기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기금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 수식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데 자 하나는 10년짜리 국채금리고요. 10년짜리 국채금리 어디까지 갈까요? 궁금하면 두 번째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10년짜리 국채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 빼면 돼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 4.4, 4.6% 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걸 뺀 것이 이제 녹색인데 녹색이 높을 때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2%를 넘어서서 거의 2.7 정도쯤까지 되고 이게 되게 작았던 순간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페더럴 펀드의 이제 요 차이가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떨어진 것이 마이너스 0.5까지도 떨어져요. 마이너스 0.5.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년짜리 국채금리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낮을 때는 마이너스 0.5 녹색인데 요거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고 높을 때 어디 가는가 하면 2.6, 2.7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제로 올라가면 한 2.7 정도 되니까 대충 2.5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 폭이 되게 커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얘가 그래서 4.5까지 간다고 칩시다. 계산이 쉽게 4.5라고 생각하면 이게 2.5면 7.0이 될 수 있고 4.5인데 마이너스 0.5로 하면 4.0이 될 수 있어요. 4.0이 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2018년, 2019년쯤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폭이 줄어들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 폭이 커져요.
폭이 커져요. 자, 그러면 if 현재 경기가 하강을 한다. 그 생각을 하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비해서 많이 줘봐야 100bp밖에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많이 주면. 이게 많이 주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0.5, 이게 2.5, 1.5, 1.0이 하면 대충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올 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3.6, 3.8 정도 했었으니까 그때 이 얘기 했었으니까 3.8 정도 했으니까 3.8 정도 되니까 저보다 좀 낮아져야 되고 이제 저보다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거만큼 못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런 것들에 근거를 했고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이 폭이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장기금리가 이제 크기로 보자라고 하면 장기금리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장기금리가 3.8이죠. 현재 장기금리가 이제 3.8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3.8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장기금리는 3.8이고 그다음 페더럴 펀드에서 목표치는 얼마가 되니까 4.6이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0.8 정도 차이 나요. 0.8. 그럼 얘가 3.8에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하면 경기가 꺾였다라고 생각하면 경기 꺾인 구간을 생각을 하면 장대 금리 차의 격차는 더 줄어들 거라서 이 격차는 줄어들 거라서 이 격차가 별로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클 것 같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얘가 3.8인데 얘가 결국은 4.6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설 포인트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여하튼지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자라고 하면 이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의 격차가 되게 크죠. 격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금리의 크기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의 방향이 있는데 크기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죠.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멘텀인데 현재 정말 경기를 꺾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금리가 꺾일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방향성.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 봐야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장기금리는 저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장기 채권 언제 살까? 저는 사실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채권 언제 사는가 하면 채권은 경기장에 못 가죠. 경기장에 못 가고 얘가 꺾여야 돼요. 이렇게 경기에 대한 기대가 꺾여야 되죠. 경기에 대한 기대가 꺾여야 되니까 TIPS 얘가 꺾여야 돼요. 얘가 꺾여야 되는데 이미 지난 시기를 생각을 한다면 장기채는 언제 샀쓰는 게 제일 좋았냐 하면 여기 산 게 제일 좋았던 거죠. 2018년 11월 달쯤에 산 게 제일 좋았던 거죠. 여기서 사서 쭉 꺾이는 게 제일 좋았는데 현재 TIPS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언제쯤 되면 채권 시장을 꺾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미 경기 지표가 꺾여야 되고요. TIPS가 꺾여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TIPS가 꺾여서 내려올 때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채권을 사야 되냐? 지금 채권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TIPS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TIPS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TIPS가 마이너스 수준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 TIPS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TIPS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12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TIPS가 상승이 꺾여서 내려와야 되는 이 타이밍이다. 현재는 하여튼 아니다. 현재는 경기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은 상태라서 저기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채권을 사는 거는 전혀 아닌 거죠. 진짜요. 그래서 뭐 채권 인버스를 사는 거는 이제 기대 수익이 좀 낮다고 생각하고 채권을 사는 거는 현재 모멘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건데 또 하나 저 뒤에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장단 금리 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그 질문 하셨더라고요. 한국 채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채권 사는 게 낫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내내 금리를 많이 떨어뜨렸고 많이 올렸어요. 한국은 작게 떨어뜨렸고 작게 올렸어요. 미국 많이 떨어뜨렸고 한국 작게 떨어뜨렸고 미국 많이 올렸고 한국 조금밖에 못 올렸고 미국 많이 떨어뜨렸고 한국 조금 떨어뜨렸고 미국 현재 많이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의 변동폭이 한국의 기준금리 변동폭보다 평균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 커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 금리를 한번 올리면 한 400bp 가까이 올리고
떨어뜨려도 한 500bp 가까이 떨어뜨리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뒤늦게 조금밖에 못 올리고 뒤늦게 조금밖에 못 떨어뜨렸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미국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유동성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한국 채권 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서 정책금리는 어떻게 될까? 장기금리는 어떻게 될까? 장기채권 언제 살까? 다음에 나온 것이 현재 상태가 상당히 금리 차로 보면 혹시 이제 그 위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년, 2년짜리를 차이를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10년, 2년 역전되지 되고 그랬죠. 역전됐고 10년 3개월도 보는데 10년 3개월도 보는데 10년 3개월은 현재 여기서 위기가 한번 있었고 여기 위기가 한번 있었고 여기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장단기 금리 차는 방향, 장단기 금리 차가 떨어지고 있어 장단기 금리 차 올라가고 있어요. 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뭐만 중요한가 하면 역전만 중요하다. 역전. 밑으로 떨어진 것만 중요하다. 역전이 됐는데 그 역전이 단기가 올라서 역전됐냐, 장기가 떨어져서 역전됐냐 두 가지가 더 중요하고 단기가 올라서 역전되는 것이 더 크게 위험하다는 건데 현재는 단기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지표예요. 이렇게 되는 지표인데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10년 3개월은 여전히 문제가 없어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확률은 별로 없고 현재는 장기 단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 자료도 물가에 대한 자료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지표 두 가지 차이가 되게 큽니다. 사실 여전히 물가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정도쯤은 물가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물가에 대한 기대가 이제 5.7이니까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정도쯤 지나면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또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 구조적 부분들, 그래 뭐 전쟁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왜 크지 않은가 하면 현재 채권 시장에 참가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1년짜리 채권 살 거예요? 2년짜리 살 거예요? 3년짜리 살 거예요? 요 기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뒤에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보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단 금리 차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스토리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재밌는 건 있는데, 신용 스프레드. 근데,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2008년도에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0년도에 한 번 더 크게 올랐고, 2018년도 말에도 한 번 크게 올랐고,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크게 올랐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것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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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 그 금리 차를 보면,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하일드 이펙티브 일드가 9가 넘어갔고, 지금도 거의 그 수준까지 갔죠. 그 수준까지. 근데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여기는 하일드 스프레드 자체가 8.7, 뭐 10 넘어갔었거든요. 사실 정확히 10도 넘어갔었고, 지금 얘가 한 5.5니까 절반 되죠. 그러면 뭔 뜻인가 하면, 버러들이 현금으로 할인을 한다고 치면, 할인을 하는 모델인데, 하일드 이펙티브 일드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예전에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최근에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가 최근에 얘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국채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국채금리가. 얘가 올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파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가을이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겨울이면 또 팔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가을과 겨울이 되면 얘도 떨어질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여기서 오른 것이 이 두 가지, 이것과 이걸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국채금리가 예전의 국채금리 수준의 2배 가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돼서 야 드디어 PMI 50m로 떨어졌네. 이제는 진짜 누가 봐도 경기 나쁘네. 라고 말을 할 때쯤 되면 얘가 거기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뭐 4.4까지 올린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할드 이펙트 일드 전체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차라리 이 상태에서 가을이 오든지 겨울이 오든지 해서 얘가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주식시장이 더 이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경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금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저게 굉장히 크게 떨어질 건 아니라서 차라리 저 시형 스프레드를 떨어뜨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현재 시형 스프레드의 가장 큰 효용은 그건데 여전히 이제 매수를 할 때 좀 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올라가면 이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칼리지 라방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이드가 평균치 에버리지가 5.15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분기는 얼마였는가 이게 5.0이었어요. 5.05였어요. 5.05인데 이번 6월 달에 쟤를 뚫었고요. 6월 달에 저걸 뚫어서 이제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이것도 뚫어갖고 그 한번 이제 긴급 방송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됐다가 또 다시 뚫어버린 거죠. 다시 이걸 뚫어버린 거죠. 뚫어버려서 그때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뭐 올해 이제 2022년도 YTD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5%를 넘어서면 현재 상태가 하일드가 5.1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뭐 손절매 같은 걸 하는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거나 뭐 소폭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한번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같은 이게 5.15고 5.95인데 이게 위로 온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분명히 이게 위에 있는 거는 가을 아니면 겨울입니다. 가을 아니면 겨울. 경기가 완전히 꺾여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과 겨울이 올라고 하면 실업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훨씬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 거의 백업을 못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전 이 수준에서 밑으로 갈 확률을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전 차라리 사는 것도 이게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 버티든지 안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거나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6가지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다음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이게 감당 가능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75bp만 3번 올릴 거예요. 이번에 올리면 4번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5bp를 4번 올리면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이것만 3%가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1년 동안 3%가 올라간다. 이게 감당 가능한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금리가 하도 많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오르죠. 달러 자체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유로화 가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화 가치 떨어지고 브리티시 파운드 GBP 그러니까 파운드화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 떨어지고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이 이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니까 금리를 똑같은 폭으로 올려버리면 얘는 고루를 해서 죽는 거죠. 고루 죽는 거죠. 죽는 애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밑에는 고루를 해서 죽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재밌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이 물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중국 물가와 일본 물가가 낮아요. 근데 유럽하고 미국 물가는 다 높아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대부분 신기하게 그 한중일은 물가 수준이 낮은 편에 있고요.
그다음 미국하고 유럽은 물가 수준이 높은 편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정부가 통제를 해요.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여기는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아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플로리다에서 태풍 쳤을 때도 바이든이 나와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저 휘발유 가격 올리지 마라. 근데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 올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명령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른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보면 제가 이제 왜 이제 아직까지도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한국 입장에서 중국, 일본하고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개방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달러 원도 중요하지만 달러 엔도 중요하고 달러 위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원화와 위안화의 관계가 있고 원화와 엔화의 관계가 있어요. 현재 원화와 엔화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옛날에는 원화와 엔화 관계가 1대 11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엔이 1,100원 가까이 됐던 거죠. 뭐 옛날에 금융위 때는 뭐 1,500원까지 갔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얼마 되는가 하면 100엔이 한 900원 정도쯤 합니다. 950원, 960원 정도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엔화가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국 여행, 일본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 자산 사는 것도 뭐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겠죠. 줄 거잖아요. 그다음 굳이 따지자면 일본에 대한 일본 제품이 되게 싸진 거죠. 일본 제품이 되게 싸졌으니까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겠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줄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원과 위안화를 생각을 하면 옛날에는 이제 1대 17 정도쯤 됐는데 1대 17 정도쯤 됐는데 지금 1대 200 정도쯤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위안화가 강세예요. 위안화 강세고 원화가 약세죠.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중국 애들 입장에서 한국이 되게 싸진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 사서 우리나라에 대중국 수출이 늘겠죠.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줄 거잖아요. 이거 두 개 반대죠. 반대가 되는 거라서 현재 한국이 수출의 구조를 보자라고 생각하면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고 일본의 수입을 9% 하고 일본에 대한 수입은 5% 정도 하는데 현재 환율 시스템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적자폭은 줄어들 거고 일본에서 하는 적자폭도 이제 만들어져서 현재 환율 구조를 보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국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달러 원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달러와 원화와 그 엔화 관계 혹은 위엔화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충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좀 하게 되면 거의 뭐 이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현재 환율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구조로 보자라고 하면 별로 나쁘지 않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원화 가치가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서 뭐 이제 위안화 혹은 엔화를 같이 봐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같이 봐야 되지 않냐. 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저는 한국이 여전히 금리를 올리는 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현재 그 환율이 다른 나라와의 환율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안정화시켜 뭐 1,400까지 가는데 이거 뭐 1,200원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1,300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있는 거고요. 아닌 것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하튼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계 기업들이 망하는데 그 한계 기업 중에서 이탈리아 망하면 어떡합니까? 스페인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리스 망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삐딱하면 이제 위기 나온 얘기가 이제 97년도에 태국부터 시작해서 다 망했어요. 태국 망하고 인도네시아 망하고 필리핀 망하고 뭐 한국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서 쭉 이렇게 망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트와 사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말레이시아 링깃 이런 거 하락하고 그때 헤지 펀드하고 문제 터지고 뭐 이런 게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거 분쟁이 됐고, 그 다음 2011년도는 뭐 있었는가 하면 금융위기를 그 당시 정부가 다 받쳐가지고 재정위기가 일어나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쭉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피그스 사태라고 불렀던 사태예요. 사태인데, 그럼 다시 1997년도 위기가 일어나거나 2011년도에 유럽 위기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하면 답이 현재 노입니다. 답이 노인데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위기에 있는 나라가 위기에 있는 나라 와 이제 망했어. 망한 나라가 스리랑카가 망했고요. 스리랑카. 이집트 망했고요. 파키스탄 망했고 라오스 망했고 여기다 이제 하나의 나라를 더 치자고 하면 망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터키 망했어요. 터키 망했어요. 터키 망해서 제가 생각할 때 뭐 해외여행을 터키 가거나 라오스 가거나 파키스탄 가거나 이집트 가거나 스리랑카를 가면 엄청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바바리 이런 거 사오면 되게 뭐 이제 가서 뭐 비행기 표가 뽑아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아서 다른 나라로 전이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도미노 투플이 안 일어난다. 다른 노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금융위기가 이제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가 취약해지면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이 없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현재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저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공포에 질리고 근데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보다는 불행에 훨씬 더 민감해요. 불행에 훨씬 더 민감한 것이 예를 들어서 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들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의 자손들 아닙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자손이면 꽃을 보고 행복해 하는 것보다 뱀을 보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보다 불행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를 찾는데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먼 일이 터지면 뭔가 이제 팔고 싶은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고요. 이렇게 귀신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 얘기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또 하도 이제 공포에 질리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한블리 이걸 만들어서 TV 프로그램이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어요.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자동차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왼쪽 봐야 되고 오른쪽 봐야 되고 자전거 언제 봐야 되고 뭐 술 마시고 언제 봐야 되고 뭘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되게 열심히 보길래 제가 물어봤죠. 너 자동차 사고 낸 적 있냐?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거 왜 보는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쫄아가서 그래서 인생을 쫄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걸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아이고 난 사고 안 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차단시장 혹은 경기가 좋을 때와 경기가 나쁠 때 반응이 있는데 나쁠 때는 나쁜 뉴스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좋을 때는 나쁜 뉴스에 민감해야 되지만 나쁠 때는 좋은 뉴스에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좋은 뉴스만 보고 나쁠 때는 나쁜 뉴스만 보면 투자를 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높은, 현재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높아서 현재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이 FOMC 미팅 자료도 있는데 현재 3.4가 4.4가 된 건 너무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6개월 사이에 정확하게 3개월 사이에 100bp를 올릴 수 있어. 100bp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100bp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현재는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높아요.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현재는 변이가 되게 커요. 변이가 되게 커서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높고 언서던티가 되게 높고 현재 실업률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이 되게 높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어떻게 될까도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서 현재 높아져 가고 있다, 뭐, 그 다음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 자체가 되게 크니까, 현재는 여전히 루틴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타 준족의 대명사였던 한테 박하니가 저 이제 루틴이 긴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어제 나온 루틴은 뭔지 아십니까? 어제 나온 건 뭔가 하면, 차이나 가이심 제조 PMI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온 거 어저께 이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중국은 여하튼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장이 좋을 때는 나쁜 뉴스를 찾아봐야 되고 장이 나쁠 때는 좋은 뉴스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현재는 변동성 자체가 되게 큰 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공포에 질려서 나쁜 뉴스만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주가가 폭락한 이유 등을 찾아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되고 여전히 루틴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짓을 해야 되고 한타를 많이 치든 한타를 적게 치든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맥락을 보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B예요. 이렇게 보면 13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얘를 보고 B입니까 13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B고 이렇게 보면 13입니까 전후 좌우에 대한 상황을 계속 봐야 돼요. 앞과 뒤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맥락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맥락을 계속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요즘에 이제 하는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요? 뭐 도대체 언제쯤 나빠질까요? 그 다음에 1,400원 됐는데 환율이 1,400원 됐는데 IMF 아닌가요?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되게 큰 이유는 이런 건데 우리가 뉴턴의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뉴턴의 자연과학이 경제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시장에서 무한한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최적화 균형이라고 하는 걸 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실제로 훨씬 더 변동성을 높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고 투자자는 합리적이고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그 이유의 답은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는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 뭐 미국의 펀더멘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시장은 되게 비합리적이고 시장은 되게 비유기적이고 되게 비능률적이에요. 비능률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는 딱 한 명이잖아요. 떨어뜨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 아닙니까? FRB. FRB가 딱 하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이 이제 이건데 재밌는 것이 경제를 지배하는 힘이 넓게 확산되고 있어서 경영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없으니까 제가 샀으니까 올라 제가 팔았으니까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FRB가 있고 시장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가 액션을 했는데 여기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달에 유튜브 라방을 하면서 그때 FRB를 보고 뭐가 했냐면 비둘기가 아니냐 매가 아니냐 분명히 매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사람들이 비둘기라는 의견도 되게 많았었고요. 8월 달 있고 9월 달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었고 했는데 매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파가 맞아요. 매파가 많고 이때는 FRB가 훨씬 더 힘이 셌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접어들 거고 2023년도로 접어들 건데 과연 계속적으로 FRB가 액션을 하는 것처럼 마켓은 오로지 FRB가 무조건 옳다고만 얘기를 할 거냐. 처음에는 FRB에 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좀 지나면 결정은 FRB랑 뭔가 이제 다시 조율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RB 액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 왜? 경영에서는 그 경영의 힘은 되게 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다음 경제 주체들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FRB가 2023년도까지 금리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식시장을 쇼치하는 게 좋겠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고 시장에서는 경험은 축적되고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는데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FRB에 대한 리액션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반응하는 부분도 생기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되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고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책을 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 책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테크 열차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재밌어요. 이 열차가 속도를 낼 때 승차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승객이 꽉 차면 멈춘다. 이 열차는 대중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열차는 누구든 탈 수 있고 언제라도 탈 수 있다. 근데 출발은 새벽 3시에서 남들 모르게 출발했다. 근데 요즘에는 저 열차에 사람들이 많이 탄 것 같은지 적게 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1년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걸 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부 다 타고 있었는데, 최근에 내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경기 물가 금리라고 하는 핵심 지표를 가지고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세 가지 해석, 세 가지.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설문조사한 거, 요거에 대한 얘기했고, 물가에 대한 얘기도 한 3개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얘기 있어서 CPI, PCE 지수라고 해서 정부 계산한 물가가 하나가 있고, 정부가 계산한 물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mmon Inflation Expectation이라고 해서 또 다른 정부가 만든 시장에 대한 통계치, 이거는 정부가 대중을 상대로 만든 거고요. 얘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채권시장 참가자들끼리 만든 거죠. 채권시장 참가자들끼리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 지표들도 서로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정책금리는 올리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장기금리는 정책금리에 비해서 변동성이 되게 크니까 적정 장기금리는 여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장기금리는 결국은 이제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경기가 꺾이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실 경기가 이제 안 꺾였기 때문에 이걸 못 사는 거예요. 경기가 꺾이면 저 TIPS가 꺾여야 되는 거죠. 제가 꺾이면 이제 저거 사는 게 오히려 더 맞고, 한국 채권보다 미국 채권이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장단의 금리는 뭔가 구조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장단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현재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직후에 경제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부터 5년 뒤, 지금부터 10년 뒤는 완전히 다르겠죠. 뭐 전쟁도 끝날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시장의 리액션을 봤을 때 제일 재밌게 봐야 되는 건 신용 스프레드인데,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결국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현재 하이드 이펙티브 이드가 올라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장기금리가 올라와서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이 돼서 장기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또 여기서도 또 생각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되냐, 뭐 파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을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나라는 유럽하고 뭐 이런 나라들은 똑같이, 미국, 유럽, 일본, 아니, 미국, 유럽, 영국은 똑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나라고, 한쪽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금리 올린 건 다르고, 근데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결국 한중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현재 도미노 토플링 효과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배드 뉴스를 찾으려고 이래 쓰지 말고 뭔가 차라리 굿 뉴스를 찾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고, 시장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환율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런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이제 드릴게요.